거실을 지나 제 방으로 가려는데 방 안에서 누군가 뭔가를 뒤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 은주가 제 옷장을 뒤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란 은주가 돌아봤습니다. 손에는 제 옷들이 들려 있었어요. 아,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내가 언제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방에서 제 옷장을 뒤지고 있다니요. 은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제 다이아 반지가 사라졌거든요. 혹시 여기 있나 해서. 뭐라고? 혹시 실수로 어머니 옷 사이에 끼었을 수도 있잖아요. 말이 안 됐습니다. 야, 너가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죄송해요. 그냥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라고? 내가 너 반지를 훔쳤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침이라도 걸려서 실수로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허락 없이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절대로.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선을 넘은 일이었어요. 은주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도 뒤따라 나가려는데 은주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서는 제 귀에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도둑년.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제가 들은 게 맞나 싶었거든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김정순입니다. 올해 66세죠.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 상우와 함께 조용하고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아들 정아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 부산지사로 발령받았어요. 2년은 근무해야 된대요. 2년이라고 하니까 제법 긴 기간이었습니다. 아들이 부산으로 내려온다니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군요. 서울 생활을 접고 부산으로 내려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며칠 후 정아가 며느리 은주와 함께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재택근무가 가능해서 정아랑 같이 부산에 내려가기로 했어요. 은주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데 다행히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온 말이 저를 고민에 빠뜨렸죠. 그런데 2년 동안 부산에서 지내려니까 월세가 너무 아까워서요. 혹시 어머님 댁에서 함께 지낼 수 있을까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상우와 둘이서 조용히 지내고 있던 집에 아들 부부가 들어온다니요. 불편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엄마, 갑자기 부산으로 발령이 나서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서울 집도 정리해야 하고 부산에서 새로운 집을 구하자니 보증금도 만만치 않고요. 아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원치 않게 회사 일로 어쩔 수 없이 부산까지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남편 상우와 상의를 했습니다.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 글쎄, 불편하긴 하겠지만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도와줘야지.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불편하겠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감수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아야, 엄마 아빠가 얘기해봤는데 와서 지내도 좋다.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아들의 기쁜 목소리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도 전화를 바꿔받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불편 끼쳐드리지 않을게요. 2년만 잘 부탁드립니다. 은주의 밝은 목소리에 저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 가족인데 뭐가 그리 어렵겠어요. 일주일 후 트럭 한 대가 저희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울에서 가져온 짐들이었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짐이 좀 많아요. 괜찮다, 괜찮아. 어서 들어와서 짐 정리해라. 집안이 갑자기 복잡해졌지만 오랜만에 아들 내외가 함께 있으니 좋았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둘이서만 지내던 집이 갑자기 활기차 보였어요. 은주는 첫날부터 정말 예의 바르고 상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는 피곤할 텐데 쉬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2년 정도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첫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내 식구가 함께 앉으니 식탁이 풍성해 보였어요. 우와, 어머님이 만드신 음식 정말 맛있어요. 오빠가 맨날 어머니 음식이 그립다고 했거든요. 그래, 우리 정아가 그랬어. 네. 특히 어머님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해요. 은주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예쁘게 말해주니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주가 참 예의 바르더라. 그러게. 걱정했는데 다행이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때의 저는 이 평화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몰랐습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둘이서만 조용히 지내던 집에 젊은 부부가 들어오니까 확실히 집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은주는 정말 활발하고 애교가 많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늘 밝은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조용하게 살았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특히 은주가 부산에 대해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어머니, 부산에서 유명한 맛집이 어디예요? 저 부산 음식 진짜 좋아하거든요. 글쎄, 어디가 좋을까? 내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쭉 살았는데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은 잘 몰라서. 그럼 같이 찾아서 가볼까요? 어머니랑 저랑 부산 맛집 탐방하는 거예요. 은주의 제안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사실 저도 부산에서 평생 살았지만 새로 생기는 맛집들은 잘 모르거든요. 남편과 둘이서는 늘 다니던 곳만 다니니까요. 이틀 후 은주와 처음으로 맛집 탐방을 나갔습니다. 어머니, 여기 SNS에서 정말 유명한 곳이래요. 밀면도 맛있고 돼지국밥도 유명하대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식당이었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들어가기 어려웠을 텐데 은주와 함께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네요. 역시 부산 음식은 최고예요. 그치? 부산 밀면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데. 저 이제 부산 사람 다 된 것 같아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은주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외식하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그 다음 주에는 유명한 빵집도 갔습니다. 어머니, 여기 크로아상이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가서 먹어볼까요? 빵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에요.
한 번만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을 거예요. 은주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갔더니 정말 맛있더군요. 평소에 빵을 잘 안 먹는 저도 크로아상 2개를 다 먹었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맛있죠? 어머, 정말 맛있네. 이렇게 맛있는 빵이 있는 줄 몰랐어. 그쵸? 저도 서울에서는 이런 빵집 잘 안 갔는데 부산에 온다고 찾아보니까 맛있는 곳 많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은주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시장도 함께 가고, 카페도 가고, 때로는 영화도 보러 갔어요. 어머님, 이 영화 정말 재밌다고 하던데, 같이 볼까요? 내가 영화관에 간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네. 그럼 더 가야죠. 어머님도 취미 생활 하셔야 해요. 남편과 결혼한 후로 영화관에 간 게 정말 오래됐는데, 은주와 함께 가니까 재밌더군요. 집에서도 분위기가 확실히 달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늘 일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은주가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재밌게 얘기해 주니까 식사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둘이서는 TV만 보면서 조용히 밥을 먹었거든요. 이런 여러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남편도 은주를 좋아했습니다. 며느리가 참 밝고 좋네. 맞아. 집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며느리와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부터 시작됐어요. 은주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회의가 있을 때면 집 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부터 1시간 정도 화상회의 있어요.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일하는데 방해하면 안 되니까요. 알겠다. 신경 쓰지 말고 회의해라. 하지만 점점 요구가 구체적이고 까다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목소리가 다 들려요. TV 소리도 너무 크지 않게 해주세요. 아, 그리고 전화 받으실 때도 작은 목소리로 해주세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데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부담스러워지더군요. 어느 날은 은주가 회의를 하는데 택배 아저씨가 벨을 눌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나가서 문을 열었을 텐데 은주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벨이 계속 울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은주가 회의하면서도 저를 째려보는 눈빛이 느껴졌어요. 택배를 받고 들어오니까 은주가 회의를 끝냈나 봅니다. 어머니, 회의 중에 조용히 해달라고 했잖아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해. 택배가 와서. 앞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그날부터 은주의 회의 시간이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은주의 기분에 따라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었어요. 일이 잘 풀릴 때는 너무나도 밝고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꼬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조용히 해주세요. 머리가 아파서요. 이럴 때는 집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져야 했습니다. TV 소리도 낮춰야 하고 전화도 조심스럽게 받아야 했어요. 심지어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설거지하시면 안 될까요? 너무 시끄러워요. 아, 그래. 미안해.
나중에 할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은주의 기분이 어떤지 살펴보고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힘들었던 건 은주가 예민할 때는 아예 집에서 나가 있는 게 나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은주가 오전부터 기분이 안 좋았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잘못됐나 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정말 스트레스 받네. 중얼거리면서 짜증을 내는 걸 보니 오늘은 조심해야겠다 싶었어요. 점심때쯤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은 정말 집중해야 해서요. 혹시 산책이라도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결국 제가 집에서 나가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아, 그래? 알겠다. 마음이 씁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얘기하고 같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보, 이게 뭐지? 우리가 우리 집에서 눈치를 봐야 되는 게 맞아? 남편도 불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조금 이해해주자. 하지만 속으론 저도 불편했어요. 내 집에서 내가 왜 이런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오후 늦게 집에 들어가니까 은주가 좀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버님이랑 밖에서 뭐 하셨어요? 그냥 산책하고 카페에서 시간 보냈어. 아, 그러셨구나. 오늘 일이 좀 복잡해서 예민했나 봐요. 죄송해요. 사과는 했지만 뭔가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자주 일어났어요. 은주의 기분에 따라 집 안 분위기가 좌우되고 저는 그에 맞춰서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2달째 접어들면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은주의 시선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은주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제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은주가 저를 의심하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요. 특히 제가 혼자 거실에 있을 때나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을 때 그런 시선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면 은주가 문틈 사이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은주야,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서도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봐도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은주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 목걸이 보셨어요? 목걸이. 무슨 목걸이? 제가 어제 여기 테이블에 올려놨던 진주 목걸이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습니다. 아니, 못 봤어. 어디 뒀는지 다시 찾아봐. 이상해요. 분명히 거기 놨었는데. 은주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저를 보는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이틀 후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는데 은주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가족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목걸이가 사라졌거든요. 진주 목걸이인데 어제까지 분명히 제 방에 있었어요. 정아가 대답했습니다. 어디 잘못 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찾아봐. 아니에요. 분명히 테이블 위에 놨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때 은주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 집에서 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저랑 어머니밖에 없잖아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뭐라고? 내가 너 목걸이를 뭘 어쨌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혹시 정리하시다가 다른 곳에 옮겨 놓으신 건 아닌가 해서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은주의 눈빛과 목소리 톤에서는 다른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옆에 앉아 있던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은주야, 너가 깜빡하고 다른 데 뒀을 수도 있잖아. 다시 한번 잘 찾아봐. 아버님, 제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분명히 거기 놨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 보셨어요? 혹시 정리하시면서. 은주야, 내가 너 방에 언제 들어갔다고 그래. 나는 너 목걸이가 뭔지도 몰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당황스러웠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저를 의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며느리 목걸이를 훔칠 이유가 뭐가 있단 말인가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은주가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아. 설마 그냥 목걸이를 찾으려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한 거겠지. 아니야. 눈빛이 달랐어. 분명히 나를 의심하고 있어. 하지만 남편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은주의 행동이 더 이상해졌습니다. 저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 더 강해졌어요. 제가 어디를 가든 은주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어디 가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 반지가 또 없어졌어요. 이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했습니다. 이상해요. 목걸이에 이어서 반지까지. 그리고 또 같은 말을 했어요. 이 집에서 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주야, 너가 지금 뭘 의심하는 거야? 내가 너 물건을 훔쳤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은주의 표정과 목소리는 그런 뜻이 분명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정말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 은주 방 근처라도 지나가면 또 무슨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거든요. 내 집에서 내가 이런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3월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나갔어요. 정순아, 요즘 어떻게 지내? 별일 없이 지내지 뭐. 그렇게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 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거실을 지나 제 방으로 가려는데 방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뭔가를 뒤지는 소리였어요. 뭐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은주가 제 옷장을 뒤지고 있었던 겁니다.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란 은주가 돌아봤습니다. 손에는 제 옷들이 들려 있었어요. 아,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내가 언제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방에서 제 옷장을 뒤지고 있다니요. 은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제 다이아 반지가 사라졌거든요. 혹시 여기 있나 해서. 뭐라고? 혹시 실수로 어머니 옷 사이에 끼었을 수도 있잖아요. 말이 안 됐습니다. 야, 너가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뭔 뜻으로 남의 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옷장을 뒤지고 있는 거야? 은주가 제 옷들을 다시 옷장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내가 너 반지를 훔쳤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치매라도 걸려서 실수로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허락 없이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절대로.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선을 넘은 일이었어요. 은주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도 뒤따라 나가려는데 은주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서는 제 귀에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도둑년.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하지만 은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제가 들은 게 맞나 싶었거든요. 분명 저한테 도둑년이라고 했습니다. 66년을 살면서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내 집에서, 며느리한테서 말이에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방에 들어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내 집에서 내가 왜 도둑 취급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결국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났어요. 저녁 시간이 됐는데도 방에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은주와 마주치기 싫었거든요. 남편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저녁 안 먹어? 밥맛이 없어서 오늘은 안 먹을래. 왜? 어디 아파?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보, 들어와 봐. 남편이 방에 들어오자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내가 외출했다 와보니까 내 옷장을 뒤지고 있더라고. 자기 반지 찾는다고. 상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내가 화를 내니까 나가면서 내 귀에다 대고.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도둑년이라고 하더라.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도둑년이라고? 여보, 내가 66년을 살면서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있었나 싶어. 남편도 화가 났나 봅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당장 가서 따져야겠어. 안 돼. 나가려고 일어난 남편을 말렸습니다. 지금 가서 따지면 은주가 발뺌할 거야. 정화도 아내 편을 들 거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한 방에 확실하게 끝내자.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야. 남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가 도둑 취급을 받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화가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야. 2년 동안 같이 살자고 해서 허락해줬더니 이게 뭐야. 당장 내일 쫓아내버리자.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도 당장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당장 쫓아내면 은주가 어머니가 갑자기 나가라고 해서라고 말할 거야. 그럼 정아는 누구 편을 들겠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한 번에 끝내는 거야. 제 머릿속에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은주가 계속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하잖아. 그런데 분명히 어디선가 찾을 거야. 맞네. 그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지. 응.
그때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야. 그동안 당한 일들 전부 다. 하지만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주와 마주치는 게 너무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은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미소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 짧게 대답하고 피했어요.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은주가 또 다른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했거든요. 귀걸이가 없어졌어요. 어제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그리고 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이상해요. 자꾸 물건들이 사라져요. 저를 쳐다보는 눈빛도 여전했어요.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눈빛 말입니다. 정아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다. 정아에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점점 참기 어려워했어요.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있을 거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며느리 얼굴 보는 것도 이제 싫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끝내려면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던 중 은주의 행동이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거실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마치 저와 함께 있기 싫다는 듯이 말입니다. 식사 시간에도 예전처럼 대화하지 않았어요. 정아야, 요즘 회사는 어때? 제가 아들에게 말을 걸어도 은주가 끼어들어서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 마치 저를 대화에서 제외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2주째가 됐을 때 남편 성우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말하자. 안 돼. 아직 은주가 물건을 못 찾았어.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싸우는 게 낫겠어.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분위기로는 살 수 없었어요. 알겠어. 그럼 이번 주말에 끝내자. 금요일 밤 상우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할 거야? 점심 먹고 나서 얘기해요. 가족 모두 다 있을 때. 뭐라고 말할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말할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어요. 여보, 괜찮아?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오늘 모든 게 끝나잖아.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와 여러 가지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아마 마지막 가족 식사가 될 테니까 잘 해주고 싶었거든요. 우와, 어머니, 오늘 진수성찬이네요. 은주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모습이었어요. 주말에 가족끼리 다 같이 밥 먹으니까 여러 가지 준비했어. 내 식구가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정아와 은주는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고 상우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다 먹고 설거지를 끝낸 후 거실로 모였습니다. TV를 켜고 가족들이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오후에 산책이라도 할까요? 정아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은주가 대답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 맞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은주가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데? 얼마 전에 잃어버렸다고 했던 다이아 반지요.
드디어 찾았어요. 순간 심장이 쿵했습니다. 어디서 찾았는데? 정아가 물었어요. 제 가방에서 나왔어요. 제가 며칠 전에 볼일 보러 나갈 때 가방에 넣어뒀었는데 깜빡 잊었나 봐요. 은주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자주 깜빡깜빡하네요. 어머니한테 걱정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그제서야 때가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다. 제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뭐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정아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만 여기서 지내고 다음 주부터는 나가서 살아.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아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무슨 소리냐고. 내 집에서 내가 도둑 취급당하면서 눈치 보고 살 이유가 없어. 남편이 화를 내려고 하는데 제가 손으로 말렸습니다. 여보 참아. 내가 말할게. 정아가 더욱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주는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재택근무한다고 회의할 때마다 나더러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 일이 안 풀린다고 짜증낼 때는 눈치 보느라 집 밖으로 나가야 했고, 정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은주가 방금 찾았다고 한 그 다이아 반지, 잃어버렸다면서 나를 도둑 취급까지 했어. 엄마, 내가 집에 없을 때 내 방을 뒤지고 있었어. 그러다가 나한테 들키니까 내 귀에다 대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모멸감이 다시 살아났어요. 도둑년이라고 했어. 66년을 살면서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다. 정아가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은주야, 너 정말 그랬어? 은주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너가 제대로 안 챙긴 건데 왜 나를 도둑 취급하고 욕까지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정아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은주가 그럴 리가 없어요. 오해? 제가 정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이 상황에서도 네 아내 편만 드는 거야? 당한 건 은주가 아니라 나야. 남편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일어섰습니다. 정아야, 여긴 우리 집이다. 은주가 우리를 도둑 취급하는데 왜 우리가 참아야 하냐? 정아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엄마, 잠깐만요. 이야기를 차근차근 다시 해봐요. 무슨 이야기를 더 해?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말까지만 있고 월요일부터는 당장 나가. 정아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러시면 집은 언제 구해요? 여기 부산에 오래 있을 것도 아니고 출장 기간 동안만 지낼 건데 좀 봐주세요.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왜 봐줘야 되니? 봐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야. 너희도 아무 대가 없이 2년 동안 살라고 했잖아. 적어도 월세 정도는 주고 말해야지. 엄마, 아무것도 안 주면서 그렇게 도둑 취급까지 하는데 우리가 같이 살 이유가 뭐야?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막상 도둑은 내가 아니고 너희 아니야. 남의 집에서 돈 한 푼 안 내고 2년 동안 살려고 했으니까. 은주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예민했다고. 그게 예민한 걸로 끝날 일이야? 제가 은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나를 도둑년이라고 했어. 그것도 내 귀에다 대고 직접. 정아가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은주야,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은주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남편 상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말 안 한다. 월요일에 나가. 정아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은주가 사과했잖아요. 용서. 제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기쁜 웃음이 아니었어요. 살면서 그런 욕을 처음 들었는데, 용서하라고? 엄마. 안 돼. 이미 선을 넘었어. 그날 오후, 정아와 은주는 급하게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구할 수 있는 집은 많지 않았어요. 결국 단기 임대 아파트를 구해야 했습니다. 월세도 비쌌고 보증금도 만만치 않았어요. 월요일 아침, 트럭이 다시 저희 집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짐을 가져가는 트럭이었어요. 정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은주가 잘못한 거지. 은주는 끝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트럭이 떠나고 나서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과 저 둘만 남았어요. 여보, 이제 속이 시원하다. 그러게, 우리 집에서는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2년을 함께 살 수도 있었는데 결국 3개월 만에 끝났네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도둑 취급받으면서 살 이유는 없으니까요. 여보, 앞으로도 우리 집에서 당당하게 살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살자. 며칠 후, 정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희 집 구했어요. 월세가 좀 비싸긴 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그래, 잘 됐네. 엄마, 다음에 시간 되실 때 아버지랑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 그러마. 하지만 당분간은 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이제 집은 다시 상호와 저 둘만의 공간이 됐습니다.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어요. 가끔 은주와 함께 다녔던 맛집들을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잠깐 아쉬운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당당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66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면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어요. 지금도 남편과 함께 조용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